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계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해썹의 7원칙 부분에서 한계 기준의 위치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해썹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왼쪽에 있는 우리 위의 요소 분석이 1원칙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이 중요관리점의 설정이라는 2원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해썹은 위의 요소 분석을 잘해서 그 위의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거하거나 감소한 공정 위주로 이것을 중요관리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방보다는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공정을 주로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관리점을 설정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즉 어떤 관리 기준을 갖고 관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계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기준은 1원칙인 위의 요소의 분석, 2원칙인 중요관리점의 결정에 이어서 세 번째의 중요한 원칙이고 12절차로 보면은 8번째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한계 기준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계 기준은 이와 같이 중요관리점에서의 위의 요소의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중요관리점을 예를 들어서 살균 공정으로 설정하였다면 이 살균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균 공정에서 중요한 공정 변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도출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살균의 온도와 시간을 늘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살균 온도와 시간, 즉 공정의 조건을 갖고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을 찌는 공정에서 95도 이상으로 살균을 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한계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와 같은 온도뿐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즉 살균을 얼마나 하느냐의 시간의 문제로 또 미생물의 수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5도에서 찌되 그 시간을 40분으로 한다.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공정이 관리되면은 미생물 수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치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95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살균이 되었거나 또 40분보다 적은 시간에 살균이 되었다면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위의 요소가, 우리가 분석한 그 위의 요소가 존재하는 제품이 시중에 출시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관리 기준이 아니라 한계 기준이라고 하였고, 이 앞에 영어로 critical limit, 그래서 약어로는 CL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관리점을 critical control point에서 앞에 critical한 단어를 쓴 거와 동일하게 이 한계 기준에도 앞에 critical이라는 영어 단어를 써서 critical limit, CL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정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한계 기준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살균의 온도와 시간이었죠. 그 외에도 여과기를 사용해서 이물을 관리한다면 여과기의 압력, 그리고 물로 원재료들을 세척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 배추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세척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물을 관리하겠죠. 그때 세척의 횟수 등의 세척의 여러 조건들이 바로 한계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건조 제품이라면은 수분 활성도, 그리고 산성 제품이라면, 산성식품인 경우는 pH에 의해서 저장성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pH에서 살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pH를 한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물 관리 공정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이 금속 검출기 공정이죠. 이 금속 검출 공정에서의 한계 기준은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금속성 이물의 크기를 갖고 한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즉 크기가 작을수록 감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한계 기준을 초과해서 관리가 된다면, 미달하거나 초과해서 관리가 된다면 부적합한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단계에선 한계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된다. 잘 설정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설정한 이 한계 기준이 잘못된 설정이었다면 안전하지 못한 제품, 즉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계 기준에 대한 그 위반 여부에 따라서 해썹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의 어떤 안전성 관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CL의 위반 상황이 많지 않은 경우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계 기준 설정의 기본 원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이 매우 중요한 한계 기준의 원칙이고요.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즉시,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측정 가능한 변수를 한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균 온도와 시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온도계와 타이머를 갖고 살균 온도와 시간을 쉽게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좋은 바람직한 한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의 예입니다. 한계 기준을 이와 같이 현장에서 즉시 측정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변수를 갖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미생물 수치를 갖고 한계 기준을 잡는다면은 그 한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생물 수치와 같은 한계 기준들은 적합한 한계 기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계 기준의 미생물 수치인 경우는 대략 우리가 분석 키트를 이용해서 미생물 분석한다 하더라도 하루나 보통은 이틀에 걸쳐서 배양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 배양하는 기간 동안에 공정을 멈춰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한 변수로, 즉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미생물 수치는 최종적인 목적지이죠. 규격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한계 기준으로 잡기 전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의 조건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시에 보여드린 것처럼 세균수 100마리 이하라, 이런 것은 적합한 한계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또 대장균군이 불검출이다라는 조건 대신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의 조건, 즉 90에서 95도씨 사이로 10에서 15분간 살균한다는 조건으로 하였을 때 바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예시에서 본 것처럼 수치로, 가능하면 정량적인 수치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표로 잡으라는 것이죠. 이미 온도와 시간은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압력이나 pH나 수분 활성도나 이런 경우들은 다 정량적인 수치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 적절한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계측 기구가 있는 그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손쉽게 한계 기준을 설정해서 또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위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떡의 한계 기준으로 95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95도 이상이라는 것으로 정정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한계 기준을 95도에 정확하게 40분이라고 설정을 했다면 이 한계 기준은 지켜지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즉 95도에서 1도가 모자라거나 1도가 넘어가도 95도라는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계 기준 이탈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데에 오차도 있거니와 공정 작업 조건에는 어떤 작업 날짜별로 또 기계가 노후화되면서 또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일정한 정도의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도라는 정확한 수치를 한계 기준으로 잡기 전에 9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정도 또는 90에서 95도라든가 이와 같이 범위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40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40에서 45분 또는 어떤 살균 조건에서는 5분 플러스 마이너스 1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범위로 정해주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은 이와 같이 하한치와 상한치를 같이 열거하는 방법 그리고 중심치를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그 한계치를 잡아주는 방법 또는 40도라는 하한치에서 플러스 4도까지만 허용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상한과 하한을 같이 둘 수도 있지만 하한치만 두고 그거 이상이다. 90도씨 이상이다. 또 상한치만 보고 5도씨 이하다라고 표현해도 다 범위의 개념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설정한 한계 기준들은 실제로 실험적인 과정을 거쳐서 설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한계 기준 설정 수치를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우리 제품 설명서에 정해놨던 법적 규격과 우리 회사가 별도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사내 규격이 있다면 그 규격 범위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실험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실험적인 검증 과정을 타당성 확인, 영어로는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해석 기준서의 일부로서 한계 기준 설정 보고서라는 그런 문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한계 기준이 밸리데이션 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살균 온도와 살균 시간 같은 것이 대표적인 한계 기준이라면 그것이 정말 적절하게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목의 보고서 문건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살균 온도와 시간에 따른 미생물의 분석 결과인 것이죠. 자,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라는 살균 온도를 잡기 전에 실제로 여러 조건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75도부터 실험을 한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85도, 그리고 90도, 또 95도, 100도 이와 같이 온도를 달리해서 실험을 하고 자, 온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시간이라는 변수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70도에서 5분 살균, 10분 살균, 15분 살균 또 85도에서 5분 살균, 10분 살균, 15분 살균. 그래서 온도의 조건이 3개의 조건, 그 다음에 시간의 조건이 3개의 조건이라면 예를 든다면 3 곱하기 3 해서 적어도 9번의 실험을 거쳐서 여기서 미생물 수치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한 그 규격 또 사내 규격을 충족하는 그 조건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 개의 복수 조건들이 찾아질 수 있겠고요. 이 복수 조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미생물 수치를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시료들의 관능 특성, 또 그 밖에 품질 특성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계 기준을 밸리데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계 기준의 설정의 근거는 어떻게 그 근거 자료를 갖고 시작을 하느냐. 첫 번째는 식품공정에서 정한 법규와 기준을 먼저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해썹의 준비 단계 두 번째 절차라고 했던 제품 설명서 부분에 우리가 적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조건이라는 것을 한계 기준을 통해서 충족시킬 목표로 한계 기준 설정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실험 자료는 아니지만 관련되는 유사한 품목에 관련되는 공정에서의 실험 조건들이 연구 논문이나 특허나 등의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입수가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참고해서 그 수치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실험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험적인 결과에 근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원료와 반제품과 완제품의 미생물 분석 등 여러 가지 위해 요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위해 요소가 원료 단계에서부터 제품화되는 단계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면서 미생물의 어떤 공정별 프로파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확인하면서 2단계에서 이런 조건으로 공정 전에 얼마가 공정 후에 얼마로 줄어들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잡아서 실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생산이나 품질관리 부서에 축적된 공정 자료를 참고해서 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한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것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계 기준의 설정의 예를 이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척 공정이 CCP로 잡았을 때 세척 공정에서 관리되는 이물은 두 가지이죠. 금속성이나 비금속성 이물을 둘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때 한계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세척에 사용되는 물의 사용량, 세척 가수량, 즉 원물 대비 재료 대비 3배에서 4배의 물을 사용한다라는 그 수치적인 부분을 갖고 공정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척 시간은 5분에서 10분에서 걸친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세척의 횟수. 회분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세척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한계 기준으로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가 공정이라면 여가기 압력으로 설정을 하고요. 금속 검출인 경우 이와 같이 표준 시편의 사이즈를 갖고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한계 기준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열 공정 안에는 여러 가열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증숙도, 볶음도, 튀김도, 건조 공정도, 또 살균이나 멸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많은 공정들이 가열 공정,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열 처리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 변수는 온도와 시간이겠죠. 이런 분들 한계 기준을 잡으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가열 살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UV 살균으로 표면 살균하는 경우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초밥을 UV 살균한다. 이런 경우는 열을 처리하지 않고 표면에 UV가 조사되는 그 강도와 노출 시간이 바로 한계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UV의 파장, 시간, 그리고 그것이 컨베이어 벨트로 지나가는 경우라면 어떤 회전되는 속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급속 동결을 통해서 온도 관리를 통해서 급속하게 동결해서 미생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CCP가 있다면은 그 경우도 급속 동결, 즉
우리가 목표하는 그 온도까지 마이너스 18도라면 마이너스 18도까지 떨어뜨리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설정된 그 온도가 한계 기준이 될 겁니다. 또 미생물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소독해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소독제의 농도와 방법 그리고 소독수의 유량, 우리가 연속식으로 소독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독수를 회분식으로 한 통에 넣고 소독한 다음에 다시 빼는 방식이라면 소독수를 얼마마다 교체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한계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건조식품이라면 그래서 과자류라든가 과일을 말려서 과체 강호품을 만드는 경우들이라면 마지막에 최종 제품의 수분 활성도가 이 유통기한뿐이 아니라 이 제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수분 활성도를 한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다. 또 수분 함량을 잡거나 pH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리 방법들이 있고요. 이 관리 방법들은 앞서서 1, 2, 3, 4, 5는 주로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한계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공정의 조건들이 한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세척 조건, 헹굼 조건, 여과망 관련된 거, 그리고 자석봉, 그리고 금속 검출기나 엑스레이와 같은 이물 검출 설비에 관한 한계 기준이 잡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한계 기준의 설정 지표들의 공통점이라면은 바로 즉시 현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변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치로 바로 표현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조건들 중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계 기준을 설정하시되 이것을 범위로 설정하고 그것이 실험적으로 타당성이 확인되는 즉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면은 한계 기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기준과 법규에 어떤 정해놓고 있는 규격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라면 이런 것들을 한계 기준을 설정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네 번째 원칙이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전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모니터링 체계의 확립 과정에서 모니터링 장비의 가용성 그리고 얼마나 모니터링이 용이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작업자의 능력과 또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비용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계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은 법적 한계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시라는 거와 만약에 법적인 한계 기준이 없다, 한계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사 규정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역시 법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한계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계 기준의 설정에 필요한 여러 과정 속에서 초기 단계에는 여러 과학적인 문헌들을 실험적인 근거들을 참고해서 활용하고 그것을 그 참고한 문헌들을 유지하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계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위요소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CCP들, 대표적으로는 살균 공정, 냉각 공정, 소독 공정, 그리고 최종 제품의 수분 활성도 측정 공정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CCP의 B로 표시하는 즉 생물학적 위해소 관리 CCP가 됩니다. 이 CCP별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학적 위해요소 중에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위해요소 분석 단계에서 다뤘던 것처럼 리스테리아나 장출혈성 대장균이었죠. 요 두 균을 우리가 위해요소 분석 과정에서 심각한 위해요소로 즉 크리티컬한 위해요소로 우리가 확인하였다면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과정들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발생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우리가 위에서 분석 단계에서 검토했던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한계 기준을 이와 같이 설정했습니다. 자, 살균이라면은 이 살균이 어떤 방식의 살균이든 아마도 온도와 시간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두 개의 지표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또 2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이라는 범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원칙, 현장에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변수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칙 뭐였죠? 범위로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었죠. 두 번째가 수치로 나타난다는 조건을 만족시켰고, 세 번째 조건인 범위로 설정해야 된다는 조건도 만족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조건은 즉 실험적인 밸리데이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양식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오른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온도와 이 시간에서 실험을 해보고, 이 외에도 여러 실험 세트를 갖고 실험을 해본 다음에 각각의 실험군별로 미생물 분석을 했더니 이 조건에서 법에서 정한 미생물 규격을 만족시키거나 우리 회사가 정한 사내 규격을 만족시키는 조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리스테리아나 장출혈성 대장균은 수치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검출돼야 할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불검출되는 것을, 즉 이 온도와 이 시간에서 불검출되는 것을 확인한 실험 결과 보고서의 이름을 이와 같이 여기다가 별첨 자료의 이름으로 첨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냉각 공정 보겠습니다. 냉각 공정은 제가 CCP 중에서 두부나 그 다음에 대규모로 생산되는 음료의 공정에서 냉각 공정이 살균 다음에 오면서 CCP로 잡히는 케이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냉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 중에 냉각수의 온도를 한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요. 이 냉각수의 온도, 즉 5도씨까지 냉각수를 돌리다 보면은 아마 제품이 뜨거운 상태에서 5도씨의 물을 만나서 평형에 이른다면 아마 10도 정도라는, 즉 법에서 정한 10도씨 이하라는 냉각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겁니다. 아마 그런 목표를 갖고 냉각수의 온도는 오히려 10도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5도씨라는 냉각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한 10도씨까지 우리 제품의 품온이 떨어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5분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냉각 조건을 한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15분 이상을 충분히 해야 냉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계 기준은 15분 이상으로 잡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의 조건 뭐였죠? 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죠. 냉각수 온도는 온도계에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타이머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인 수치로 설정이 됐고요. 세 번째는 범위로 잡았습니다. 즉 하한치보다 이상, 상한치보다 이하라고 잡았고요. 네 번째 조건인 한계 기준의 설정 근거를 이와 같이 제시함으로써 밸리데이션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독입니다. 이 소독에서는 B와 C를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독 공정에는 아마 소독과 함께 행군 공정을 같이 포함하는 공정으로 소독이라는 공정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 원인들은 결국은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소독제의 농도와 노출 시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겠죠. 또 소독수의 교체 주기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지 않아서 병원성 미생물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발생 원인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발생 원인 중에 하나는 화학적 위에서 잔료 소독제에 관한 부분들은 행군 공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계 기준은
기본적으로 소독제의 농도는 50에서 100ppm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일명 우리가 락스라고 하는 부분을 소독제를 갖고 과체류를 세척하고 소독한다고 하면은 이 농도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소독 시간은 1분 30초.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소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학적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헹굼을 3번 이상. 그 다음에 3번을 하면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품을 우리가 원재료 단계에서 소독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배추김치에 배추를 소독하는데 배추 10kg를 소독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10kg의 몇 배수 정도의 물이 필요할까요? 10kg의 배추를 10kg의 물로 닦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닦거나 소독하는 그 효과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적절한 양, 충분히 많은 양의 물로 소독하고 또 헹궈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헹굼수의 어떤 가수량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또 헹구는 데는 소독은 매우 짧은 시간에 소독 효과가 발현되지만 헹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독제를 제거해야 된다면 이와 같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을 해놓는 것입니다. 수분 활성도를 보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역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0.6 이하로 관리한다라는 정도로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한계 기준의 설정 보고서를 이와 같이 제시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리적 위해서의 한계 기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위해서를 관리하기 위한 CCP로 대표적인 것이 원료의 초기 단계, 공정 초기에 있는 세척 공정이 그 같은 CCP가 될 것이고요. 중간 과정의 음료와 같은 액상 제품인 경우는 여과 공정이 대표적인 CCP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인 경우는 포장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금속 검출 공정이 마지막 금속성 이물을 관리하는 CCP가 될 것입니다. 자, 발생 원인은 원재료에 있던 이물들이 충분히 세척이 되지 않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척 공정의 발생 원인은 세척 방법 미준수일 겁니다. 그리고 여과 공정의 발생 원인은 여과막의 막힘 현상이나 뚫림 현상에 의해서 여과 공정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물이 혼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 원인을 설정할 수 있고요. 금속 검출 경우는 금속 검출기가 감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고장이 나는 케이스들입니다. 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화된 검출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검출 장비가 온전하게만 작동이 된다면은 이물이 관리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감도저나 고장에 의한 이물 잔존이라는 것으로 발생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고요. 한계 기준 보겠습니다. 세척 공정에는 우리가 소독 후의 헹굼 공정과 마찬가지로 가수량과 또 세척 시간들 하나 더 넣는다면 세척 횟수 이런 부분들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역시 우리 한계 기준의 설정 4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겠죠. 첫 번째, 현장에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두 번째, 수치이고, 세 번째,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밸리데이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은 이와 같이 할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세척조 안에서 한 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3번 했을 때, 그리고 가수량을 3배수 했을 때, 4배수 했을 때, 5배수 했을 때, 실험을 여러 번 해보고 한 다음에 나오는 그 치료에서 이물이 정말 얼마가 나오는지 유관 검사를 해서 이물이 정말 안 나오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계 기준을 밸리데이션 할 것입니다. 여과 공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과기 압력을 갖고 합니다. 앞서 발생 원인이 여과망이 뚫리거나 막히지만 않는다면 여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과망
막힘과 뚫림 현상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과기에 달려있는, 부착되어 있는 압력 게이지 압력을 보면서 그것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정상적으로 여과기가 작동하는 것이고, 만약에 2기압에서 3기압이라고 잡았는데 이거보다 낮은 조건으로 압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과망에 뚫림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력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우리가 설정한 이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올라간다면 이제는 여과막 장치에 뚫림 현상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막힘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 설비 자체의 어떤 정상 작동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해썹 공정에서 여과 공정을 CCP로 잡으면서 여과망의 메시 사이즈로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람직한 한계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과망이 몇 메시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정에서 변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닌 것이죠. 여과 장치를 설치할 때 또 다양한 여과망의 메시 사이즈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한번 선택을 해놓고 구매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그냥 고정된 사양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들을 한계 기준으로 설정하지는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속 검출 공정도 여과 장치와 같이 그 기계가 고장만 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이물을 관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 금속 검출기의 감도와 고장 유무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 체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테스트 시편으로 우리가 금속 검출기 제조업체에서 같이 공급해 주는 테스트 시편, 표준 시편이 있습니다. 이 표준 시편의 사이즈가 바로 한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mm라는 철과 서스 쪽에 표준 시편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철인 경우는 1.5mm 이하의 이물들까지만 허용한다. 그 말은 1.5mm 이상의 이물이 불검출되길 원한다면 1.5mm짜리 표준 시편을 금속 검출기에 올려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은 금속 검출기가 고장이 나지 않고 감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구나. 이와 같은 표준 시편의 크기를 갖고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밸리데이션 했던 것을 설정 근거로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번 실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예시로 대략 이런 공정인 경우는 이런 한계 기준을 잡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습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에는 설비를 돌리면서 공정을 돌리면서 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교실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상으로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실습을 하고 있다면은 이와 같은 양식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를 갖고 수치를 갖고 또 즉시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범위를 갖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의 양식에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가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썹 시스템 구축의 8번째 절차 그리고 3번째 원칙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